공포 카페 커피와 함께하는 독서 세 번째 노조킴의 미스다 신조 장편 소설 현정수 홈김. 처음에 의도했던 민속학적인 조사 기록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될 것 같지만 이번 체험을 글로 써서 남겨두기로 한다. 아무런 기록도 없이 넘어가기에는 나는 너무나도 기괴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가. 우선 보고 들은 것 전부를 글로 남겨 후세에 전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반대일까? 이런 흉측한 체험리 같은 것은 오히려 남겨서는 안 되는 걸까? 나 자신부터 한시라도 빨리 잊으려고 노력해야 할까?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새 원숭이처럼 그저 모르는 체 하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한 행동일까? 사야오 토시가의 별채 손님방. 그곳의 책상 머리에 앉아 큼직한 대항퇴에 적기 시작하면서도 아직 나는 망설이고 있다. 이런 간단한 판단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괴이 현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노조키메. 그 괴물은 역시 그것일까? 사야오토시 소이치가 고백했던 종말 저택에 붙어있다는 귀신일까? 아니, 원령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일본의 많은 신 중 난폭한 신에 속하는 걸까? 아니,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더욱 커다란 악화가 이 저택을 뒤엎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게다가 그 화가 지금이라도 마을 전체로 퍼져나갈 것 같은 예감까지 든다. 이곳을 방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완전히 외지 사람이었을 내가, 왜냐하면 아니,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으면 끝이 나지 않는다. 내 머릿속은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다. 이런저런 의문이 들어차 있는데도 그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는커녕 그곳에는 현실적인 해답 따윈 없는 전부 인간의 지식을 넘어선 현상이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바싹바싹 밀려오고 있다. 불안,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이미 그것은 공포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확실한 것은 이대로 나의 의심이나 두려움을 아무리 늘어놓아봤자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보다도 지금은 이제까지 일어난 일을 남김없이 우선 여기에 기록해둬야 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정도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은 도쿄 분리카 대학에서 사야오토시 소이치와 만났던 일이다. 나와 그는 사학과에서 일본사를 전공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민속학에 흥미가 있었다. 아직 학과로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립대학에서는 드물게도 민속학에 종사하는 전임교사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은 학생이 적지 않았다. 저 유명한 민속학자 야나기다 쿠니오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천성적으로 낯가림이 심해서 그런 학생들을 부럽게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힘들게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교에서 간신히 진짜 흥미를 느낀 학문과 만났는데도 그것과 제대로 마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울적한 기분을 맛보는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 시기에 자신을 고무하며 출석한 민속학 집중 강의에서 우연히 내 옆자리에 앉았던 것이 사야오토시 소이치였다. 친구는 친구를 부른다는 말처럼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 얌전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금방 친해졌다. 아마도 한눈에 상대에게서 자신과 비슷한 냄새를 맡았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그런 두 사람을 연결한 최대 요인은 무엇보다도 민속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갈망이었다고 생각한다. 둘 다 간사이 지방 출신이었던 점도 서로에게 친근감을 품게 하는 바탕이 되었다. 친근감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두 사람 모두 드문 성씨를 가지고 있으며
이름의 발음이 똑같다는 점이 가장 컸을지도 모른다. 그는 사야오토시 소이치이고 나는 아이자와 소이치였다. 사야오토시라는 성은 쓰는 한자도 읽는 법도 특이하다. 아이자와라는 내 성씨도 발음만이라면 평범한 축에 들겠지만 한자로 넉사, 열십, 별 이름 택자라고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내가 아는 한 우리 가족과 친척 말고는 들은 적이 없었다. 사야오토시 소이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금세 의기투합한 우리들은 몇 년 전에 간행된 야나기다 쿠니오의 민간 전승론과 향토 생활의 연구법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쇼와 9년에 시작된 상간마을 조사 보고서인 채집수첩의 내용에 흥분했다. 이어서 야나기다 쿠니오와 하시우라 야스오가 엮은 산육습속 어휘를 시작으로 그 뒤에 나온 혼인습속 어휘, 불교농촌 어휘, 장송습속 어휘 같은 민속학 어휘집에 감탄하며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 덕에 우리들도 민속학에 참가하고 싶다는 마음이 날로 커져갔다. 만일 나나 소이치가 혼자였다면 민속학 강의는 간신히 수강했더라도 그에 대한 공부는 아무리 시간이 지난들 책상머리에서의 학문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뜻밖의 동지를 얻은 덕분에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뒤늦게나마 산천조사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낯을 가리는 우리들에게 민속조사는 무거운 짐이 아니겠느냐며 처음에는 불안해했지만 생각해보면 이야기를 들을 상대도 우리들처럼 시골 사람이다. 도쿄에서 도시 사람과 접하면 느끼는 답답함이 그곳에는 조금도 없다. 그것을 차차 이해하게 되어서 처음의 걱정은 기우로 끝났다. 그렇다고 해도 두 사람의 성격까지 순식간에 변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대학의 교직원이나 학생부터 하숙집 집주인이나 하숙생에 이르기까지 누구와도 터놓고 지낼 수 없었다. 그래도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않았던 것은 서로의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이치는 내 하숙방에 자주 놀러왔다. 그의 숙소는 다른 대학의 학생이 많은 데다 품이 없는 녀석들이 많아서 이래저래 시끄러웠다. 반면 내 하숙집은 일반인 중심이었기 때문인지 그다지 시끄럽지 않아서 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내 방에서 주로 모이게 된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들이 민속학 중에서도 흥미를 느낀 것은 각 지방에 전해지는 괴이한 습속에 대해서였다. 두 사람 모두 괴다 매우가이고 해외의 괴기 소설을 애독하고 있었다. 당초에 나는 그런 흥미가 강해진 결과 이런 분야에까지 손을 뻗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적어도 나 개인은 그랬다. 그렇지만 소이치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어째서인지는 잘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다. 굳이 말하자면 나는 어디까지나 각 지방에서 볼 수 있는 괴이한 현상과 그것에 얽힌 괴이한 습속을 알고 그것을 분류 분석 및 해석하는 행위를 즐기고 있었던 것에 반해 소이치는 상당히 진지해 보였다는 점일까? 처음에는 그런 그의 모습을 학문에 대한 진지한 자세로 여기고 감탄했다. 하지만 이내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다. 소이치에게는 뭔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열중하는 이유가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따금 기회가 될 때마다 넌지시 떠보았다. 하지만 늘 얼버무리는 소이치를 보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억지로 캐내지는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친한 사이에서도 예의가 있기 마련이라고 하지 않던가.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어떤 중요한 이유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민속학적으로도 극히 중대한 문제였다. 역시나 많이 망설였지만 지금 물어보지 않으면 이후로 계속해서 소이치와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게 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런 의심을 품은 채로
거칠애뿐인 교제를 계속하기는 싫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의 분노를 사게 되어 싸우고 헤어지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 나는 큰맘 먹고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혹시 기분을 해치게 되었다면 용서해줘. 네가 그렇게까지 각 지방의 특수한 숲속에 구애드는 것은 혹시 사야오 토시가가 피차별 불악 출신이기 때문이야? 그가 움찔하고 몸을 떠는 것을 보고 잠시 기다렸다. 하지만 전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서 나는 그대로 말을 이었다. 만일 그렇다고 해도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 실은 고향의 우리 집 근처에도 피차별 불악이 있어. 하지만 나는 어릴 적부터 거기 애들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놀았거든. 지금도 고향에 돌아가면 몇 명인가는 만나서 술을 마시기도 해. 그러니까 소이치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영 기운이 없다. 그렇구나. 괜히 이상한 질문해서 미안해. 아니야. 네가 전부터 그 점에 대해 신경 쓰고 있었던 건 알고 있었어. 그러니 그런 오해를 한 것도 불의는 아니지. 다 내 탓이야. 그렇게 말하며 소이치가 머리를 숙였지만 나에 대한 사죄라기보다는 다시 힘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참고로 우리는 단둘이 이야기할 때에도 간사이 사투리를 거의 쓰지 않았다. 의논이 가열될 때 어쩌다가 불쑥 튀어나오는 정도였다. 딱히 너를 나무랄 생각은 없어. 나는 당황하며 덧붙였다. 애초에 나에게 그런 권리도 없고 말이야. 다만 좀 신경이 쓰였던 터라. 피차별 불악에 대한 문제가 문득 떠오른 김에 살짝 물어보려고 했던 것뿐이야. 나야말로 미안해. 그렇게 내가 고개를 숙이자 소이치가 가만히 입을 열었다. 나는 고향 얘기를 절대 안 하잖아. 뭐 그랬지. 어정쩡하게 대답하면서도 나는 남몰래 가슴에 커다란 고동을 느끼고 있었다. 민속학에 종사하는 자는 시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언젠가 반드시 자신의 고향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이 나고 자란 지역만큼 숲속에 정통한 지역은 없기 때문이다. 가령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가족이나 친족이 살고 있으면 편지 한 통만으로도 조사할 수 있다. 그렇기에 대개의 사람에게 가장 친근한 민속조사지는 고향이 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소이치만은 달랐다. 절대 고향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스스로도 그렇지만 남이 고향을 언급하더라도 이야기를 얼버무려 버린다. 내가 알고 있는 것도 땡땡와 땡땡와 땡땡의 세연의 경계에 뻗어있는 스쿠자 산지에 속해 있는 촌락인 듯 하다른 정도뿐이다. 소이치는 때때로 아주 흥미로운 습속을 거론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지방의 어느 마을인가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늘 입을 꾹 다물었다. 그 상대가 강의 중인 교수이든 둘이 이야기하고 있던 나이든 마찬가지였다. 다그쳐 물어보면 잊어버렸어 라고 대답할 뿐이고, 채집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진귀한 것이라도 자료가 되지 못한다. 물론 그것은 소이치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정 지방의 이름을 꺼내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가 이내 그는 아무런 사례도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 말았다. 이런 태도는 소이치 자신의 가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부모님은 건재하신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머니는 어떤 분인가? 형제 자매는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가족에 대한 화제를 싫어하는 학생이 그밖에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녀석들과는 명백히 분위기가 달랐다. 어쩌면 소이치는 천의 고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쩐지 어두운 기미를
사야 오토시 소이치라는 남자는 늘 풍기고 있었다. 다만 그에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적이 몇 번인가 있다. 같이 외출했을 때 우연히 지나쳐간 10살 남짓한 아이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이따금 쓸쓸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것은 지금은 없는 죽은 동생에 대한 애석함이 담긴 시선이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완고했던 소이치가 자기 쪽에서 먼저 고향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 모습은 마치 소이치 스스로 걸어 잠근 금기의 문을 열려하고 있는 것처럼 비쳤다. 하지만 아직 그때가 온 것은 아닌 듯했다. 이런 표현은 좋지 않지만 차라리 피차별 불악 출신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그런 말을 하더니 그는 멍하니 있는 나를 두고 방을 떠났다. 대체 저 녀석의 고향은 어떤 곳일까? 아니면 사야오토시가 자체가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 친구를 말없이 배웅한 뒤에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가능하면 돕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소이치가 사정을 밝히지 않는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 뒤에도 두 사람의 친구 관계는 계속되었다. 다만 이날을 경계로 약간 서먹서먹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서로가 상대에게 배려하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 사귀기 전처럼 대면대면 하지는 않지만 사귀게 된 뒤에 생겨난 친근함이 엷어진 느낌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두 사람 다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 와서 소이치의 고향에 흥미가 없는 채를 해봤자 이미 늦었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론 조금도 태도로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나는 억지로 들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반대로 그날 자신이 던졌던 사려 깊지 못한 물음을 지금이라도 취소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소이치의 입장에서도 나와 알게 된 뒤로 2년 넘게 언급하지 않았던 고향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을 리 없다. 다만 내가 그것에 흥미를 느끼면서도 그날의 대화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마도 그는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는 더욱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친우인 나에게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새로운 민속조사 일정이 결정되고 두 사람의 담당 지역이 서로 떨어진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어느 봄날 밤이었다. 평소처럼 내 하숙방에 찾아온 소이치는 웬일로 술병을 들고 있었다. 둘 다 술은 못하지는 않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술을 마시는 일은 별로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는 두 사람 다 애주가하는 거리가 먼 인종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웬일로 소이치가 술을 들고 찾아왔던 것이다. 어이구, 어쩐 일이야? 뭔 일이라도 있어? 그는 놀라는 내 모습에 낯간지러워하며 말했다. 민속조사 때문에 한동안 못 보게 되잖아. 작별의 술잔이라는 건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지만 그 표현이 참으로 불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고쳐 말했다. 좋아. 서로의 민속조사 성공을 기원하며 오늘 밤은 한번 마셔볼까? 그 뒤로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우리는 술잔을 기울였다. 초반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술이 세지 않아서 금세 술 기운이 돌았던 탓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나와 마찬가지로 취한 듯한 소이치가 갑자기 자신의 고향 마을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그는 처음부터 술 기운을 빌어서
아니, 빈척을 해서 나에게 밝힐 생각이었던 것이리라. 이 생각지도 못한 고백 때문에 그 이전에 나눈 대화의 기억이 내 머릿속에서 완전히 날아가 버린 듯 했다. 스쿠자 산지 근방에 세 개의 촌락으로 이루어진 토모라이 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 그런 식으로 갑자기 시작되는 말을 들은 나는 취해 있던 탓인지 갑자기 머리에 떠오른 단어를 말하고 있었다. 토무라이촌? 근처의 마을이나 읍내에서는 그렇게 불리고 있지. 소이치의 대답을 듣고 간신히 나는 상황의 중대함을 깨달았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한 박자 늦게나마 또렷하게 깨달았다. 야, 잠깐만. 장례식이라는 뜻의 토무라이는 아니겠지? 토모라이촌이야. 그렇게 말한 그는 그 마을의 이름을 한자로 적어서 알려주었다. 토무라이촌이라고 불리는 건 발음이 비슷해서인가? 그것도 있겠지. 장례 형태가 독특하다든가. 아니, 다른 곳과 큰 차이 없을 거야. 기본적으로는 토장이니까. 소이치는 선뜻 대답했지만 나는 굳이 더 묻지 않았다. 여기서는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곧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것이 틀림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토모라이촌은 세 개의 집락으로 이루어져 있어. 내 생각대로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최초의 입식지는 호쿠라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마라이, 후미진 남쪽에 위치한 난라이의 새 집락이지. 호쿠라이 집락에 가려면 오오미 지방 상인의 왕래가 있던 소나이촌에서 산길로 들어가서 무소 고개를 넘어야만 해. 고개를 넘어서 산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숲의 나무가 뜸해지른 부근의 왼편으로 커다란 저택이 보이기 시작하지. 거기가 토무라이촌의 필두 지주인 토다테가로 마을에서는 시작저택이라 불리고 있어. 소이치는 또박또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서 지명등의 한자는 꼼꼼하게 대학 노트에 적어주었다. 덕분에 나는 모르는 지방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었다. 처음에 개척된 것은 호쿠라이지만 집락으로서는 평지가 많은 마라이가 가장 발전했지. 이곳에는 면사무소나 우체국, 식당이나 술집도 있으니까. 다만 학교까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아이들은 모소 고개를 넘어 일부러 소나이촌까지 오가야만 했어. 이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결코 어린 시절의 향수에 젖은 표정이 아니었다. 마치 오랜만에 떠오른 꺼림칙한 기억에 그때까지의 평화로웠던 마음속이 마구 휘저어진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 야, 우리 집도 시골이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 하지만 나는 조금도 눈치채지 못한 척을 했다. 초등학교까지 먼 거리를 걸어서 오른 아이는 있었지만 높은 고개를 넘으면서까지 오른 애는 없었어. 그건 너의 고향 마을이 진짜 시골이 아니란 증거지. 글쎄, 찾아와 보면 알아. 우리 마을이 진짜 시골인지 아닌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려고? 네가 괜찮다면 올 여름에라도 꼭 와줘. 고마워. 기뻐하면서도 소이치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인 것은 문득 자신의 고향 마을을 생각했기 때문일까? 미안. 말허리를 끊었네. 내가 사과하며 다음을 재촉하자 그는 이야기가 끊어진 적은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입을 열었다. 마라이 집락은 호쿠라이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개척된 지역인데 난라이는 달랐어. 호쿠라이에서 마라이, 마라이에서 난라이 순으로 개척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응. 참고로 호쿠라이로의 입식은 800년 정도 전에 6명의 승려가 소나이촌을 거쳐 그 땅을 밟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야, 그렇게나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었구나. 내가 솔직히 감탄하자 소이치는 자조적인 어조로 답했다.
쓸데없이 긴 것뿐이야. 아, 그래서 6명의 스님이란 뜻의 무소고개란 이름이 붙은 거구나. 그것과 마찬가지로 난나의 집락의 남쪽에는 로쿠브 고개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어. 노트에 기록된 한자를 확인하고 나서 나는 입을 열었다. 이쪽은 6명의 무사란 뜻의 로쿠브. 아, 폐잔병들이었나? 물론 단순한 전설이야. 스쿠자 산지에 거의 인적미답의 산속에 무가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어. 그곳에 그리 유명하지는 않지만 나시라즈라는 이름의 폭포가 있거든. 나시라즈. 이름을 모른다는 뜻의 이름이 붙을 정도로 아는 사람이 적다른 건가? 내 농담에 소이치는 엄숙하게 끄덕였다. 무가이는 옛날부터 영험한 장소로서 일부 순례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했던 것 같아. 그 상징이 나시라즈 폭포였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싸움에서 진 무사들도 일단 그곳으로 도망갔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사정이 있어서 이후에 로쿠보 고개라고 명명된 험한 길을 넘었다. 그리고 도달한 땅에 난나의 집락을 개척했다는 건가? 사야오토시가의 선조가 그 무사들 중 한 명이라고 전해지고 있어. 소이치에게 들을 때까지 부끄럽게도 나는 사야오토시란 성씨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난나이에서 칼을 버렸기 때문에 칼집을 떨어뜨렸다는 뜻의 사야오토시라는 성씨를 쓴 거구나. 그야말로 일본 각지에 수도 없이 전해지고 있는 헤이케이 폐잔병 전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말이야. 어쩐지 자주적인 말투를 쓰는 소이치에게 나는 느낀 그대로를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중에는 진짜도 있을 거 아니야. 로쿠보 고개라는 지명과 사야오토시라는 가명으로 생각하면 너의 선조가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그런 의미심장한 지명이 일본의 도처에 잔뜩 널려 있는 것은 너도 잘 알잖아. 로쿠보 고개 근처에는 이것 또한 의미심장해 보이는 갑옷을 벗는다는 뜻의 코다츠 샘이라는 샘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무런 증거도 되지 않아. 나는 어째서 선조의 폐잔병 전설을 완고히 부정하는 거냐고 물어보려 하다가 그만두었다. 이야기할지 말지의 판단은 역시 소이치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호쿠라이의 토다테가가 시작저택이라고 불리는 한편으로 난나이의 사야오토시가는 종말저택이라고 불렸어. 소이치가 선조에서 마을로 이야기를 돌려서 나도 그것에 집중했다. 토모라이촌에서는 호쿠라이가 최초의 입식지였고 토다테가는 마을의 필두 지주인데다 무수고개를 넘으면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작저택이라고 불렸다 라는 추측은 간단히 할 수 있어. 아마도 그렇겠지. 그렇게 되면 다른 한쪽의 난나이는 지리와 지역 문제로 인해 마지막 입식지로 간주되는 것이 아닐까? 게다가 사야오토시가는 난나이 최남단의 산락지에 세워져서 문자 그대로 토모라이촌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 그래서 종말저택이란 이름이 붙었지. 아닌가? 절반은 맞다고 봐. 나머지 절반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내 물음에 소이치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렇다고 해도 종말이라니 남의 집을 종말저택이라고 부르는 건 실례 아닌가? 시작의 반대들은 종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런 별명이 붙은 쪽 입장에서는 보통 언짢은 일이 아닐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은 사야오토시가는 토다테가에 필적할 정도로 토모라이촌에서 큰 세력을 자랑하는 가문이라는 뜻이잖아. 묵묵히 있던 소이치가 거기서 입을 열었다. 토다테가에는 밀리지만 재산만으로 보자면 마을에서는 두 번째였지. 이야, 우리 집하고는 엄청난 차이인걸? 그렇다고 해서 사야오토시가가 마을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야. 어? 그의 말 중에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것이 몇 가지인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랬다.
필두지주 다음갈은 자산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야오토시가의 영향이 토모라이촌에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걸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체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 내 호기심은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있었지만 역시 소이치를 추궁하는 짓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다. 마을에서의 주된 산업은 뭐야? 임업하고 숯 굽기지. 토다테가의 일에 종사하는 건 대부분 마을 사람이야. 그에 비해 사요토시가에서는 옛날부터 외지의 나무꾼들을 고용하고 있지. 소이치는 애둘러 떠보른 내 질문의 진위를 간단히 깨달았는지 이쪽의 의문에는 성실히 답해주었다. 토모라이촌의 임업은 토다테가와 사야오토시가로 양분되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아. 마을의 주산업 중 절반을 떠맡고 있는데도 어째서 사야오토시가는 외지인을 쓰는 걸까? 어째서 같은 마을 사람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걸까? 아니면 고용할 수 없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 설마... 그때 나의 뇌리에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평소 같았다면 벌써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대가 친우인 소이치였기에 거기까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다. 로코브 고개란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설도 있어. 또다시 소이치가 갑자기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다만 그것은 문득 표정이 변한 내 반응을 봤기 때문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무슨 설인데? 다만 이쪽은 같은 발음이어도 한자가 다르지만 말이야. 고개의 이름? 그래. 로코보 고개라는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르다. 그렇게 중얼거리던 내 머릿속에 문득 번뜩이며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 그 다른 설에서는 6명의 무사를 의미하는 로쿠부가 아니라 로쿠주 로쿠부, 순례를 가리키는 로쿠부라고 쓰는 거 아니야? 역시 대단한걸? 힘없이 미소를 짓는 소이치가 아주 애초로워 보였다. 즉, 사야오토시가에서는 로쿠부 살해의 전설이 있다. 맞아. 미소를 지은 어두운 얼굴로 끄덕인 소이치를 앞에 두고 나는 모든 의문이 풀린 듯한 기분이 들었다. 사야오토시가의 이방인 살해의 전승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었음을 나는 이후에 몸서리칠 정도로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참고로 로쿠브란 직접 베껴 쓴 법화경을 괴짝에 넣어 짊어지고서 그것을 전국 66개의 영험한 곳에 바치기 위해 일본 내 여러 지역을 순례하던 수행승을 말한다. 지금도 로쿠브는 존재하지만 전부 진짜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걸식을 목적으로 하른 가짜가 에도 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탓이다. 그런 로쿠브를 살해했다고 전하는 이야기가 일본 각지에 채집되는 로쿠브 살해 전설로 지방에 따라서 세세한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옛날에 그 지방의 어느 집에 여행하던 중 날이 저물어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하는 로쿠부가 찾아왔다. 그 집에서는 흔쾌히 맞이하고 저녁과 잠자리를 제공했다. 순수한 친절에서 한 일이었지만 그 로쿠부가 순례를 위한 자금을 듬뿍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 순간 그 집안 사람들에게 나쁜 마음이 싹 텄다. 자고 있던 로쿠부를 습격해서 죽이고 가진 돈을 전부 빼앗은 것이다. 이후로 그 집안은 번영해서 큰 부자가 되었지만 죽인 로쿠부의 저주를 대대로 받고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로쿠부가 아니라 맹인 스님이나 비군이나 무녀로 바뀐 경우도 있다. 또한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위해 로쿠부를 인신공양하는 사례도 보인다. 공통된 것은 그 지방 밖에서 찾아온 이른바 이방인이 특정한 집이나 마을의 사리사욕 때문에 죽게 되고 그 뒤에 재앙을 내린다는 흐름이다. 그런 전설이 친가에 있다니
아주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우선 나는 위로의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어릴 적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 로쿠부 고개를 넘어서 학교에 다녔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소이치가 보였던 표정을 떠올린 나는 암담한 기분으로 그렇게 물었지만 의외로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닌가? 어린아이는 관계없었나? 안도하는 것도 잠시 다시 그는 고개를 젓고서 대답했다. 시골 아이들의 세계는 마을 어른들의 축약도 같은 구석이 있어. 어린아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어. 무슨 짓을 당한 거야? 좋게 말하면 부담스러운 존재 취급이었지. 나쁘게 말하면? 무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폭력이나 비방보다도 질이 나쁜 괴롭힘인지도 모른다. 와, 진짜 너무하네.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는 전승만으로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하다니. 분노하는 나와는 대조적으로 소이치는 차가운 어조로 말했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는 역시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너희 집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를 보고 엉뚱하게도 나는 갑자기 사야오 토시가의 어른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부모님은 학교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던 거야? 못하지. 어째서 그만한 부자라면... 거기까지 말을 쏟아내다가 부끄럽게도 나는 그때서야 깨달았다. 이제까지 그가 많은 단서를 주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사야오 토시가에 전해지는 폐잔병 전설에 대해서 자조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것. 아무리 역사적이고 지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해도 사야오 토시가가 종말저택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 토모라이 촌의 주산업 중 절반을 사야오 토시가가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도 마을에서는 아무런 세력도 없는 것. 사야오 토시가가 쓰는 나무꾼은 전부 외지의 인부를 고용하고 있는 것. 소이치가 어린 시절에 마을 아이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취급을 받은 것. 이것들이 의미하는 사실은 아마도 하나밖에 없다. 좀 거북한 질문을 하겠는데 혹시 사야오 토시가는 토모라이 촌에서 무라치부 상태에 놓여있던 거 아니야? 너무 직접적으로 묻게 되어서 미안하지만 아니야? 천천히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확신하고 있기는 했지만 나는 도저히 배겨낼 수 없는 기분이 되었다. 미안해. 괴로운 이야기를 하게 만들었구나. 괜찮아. 소이치는 고개를 저었다. 언젠가 너한테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니까. 사실은 좀 더 빨리 밝히고 싶었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하는 한편 토모라이촌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야, 하지만 아무리 로코부 살해에 전설이 있다고 해도 무라하치부까지는 너무 심하잖아. 이제까지 채집해온 사례 중에서도 그 정도까지 당한 집은 없었다고. 그렇지. 애초에 로코부 살해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승에서 나오는 집안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기 마련 아니냐고. 즉 이방인의 살해의 전설이란 로코부를 죽이고 돈을 빼앗음으로써 어느 집안이 번영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집의 형편이 좋아진 것은 아마도 뭔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며 그 악행이란 로코부를 죽여서 돈을 빼앗거나 한 것이 틀림없다 라는 식으로 제3자인 마을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어디까지나 나중에 갖다 붙인 이야기인 것이다. 그곳에는 성공을 얻은 자에 대한 시기가 존재했다. 게다가 나중에 마을에 들어온 사람의 경우 더욱 그 집을 시샘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 마을 사람들의 어두운 감정이 수많은 이방인 살해의 전설을 탄생시킨 것이다.
너에게는 설명할 것도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만이를 위해 이 해석을 소이치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전설 따윈 의미가 없어. 그렇겠네.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로 소이치가 맞장구를 쳤다. 시골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말처럼 간단하지 않은 것은 알아. 특히 옛날부터 이어지는 습속 같은 건 아무리 그것이 미신임을 알고 있더라도 좀처럼 소멸되지 않는 법이야. 나도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 문제는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무라하치부라는 엄연한 차별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니 아무리 그래도 설마 지금도 그런 거야?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자 그가 묵묵히 끄덕였다. 그건 중대한 문제라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땅한 기관에 마을의 현재 상황을 알리는 편이 좋다고 봐. 그래도 말이지. 일단 우리 대학에서 상담할 만한 교수를 찾아보자. 하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도 학자 나부랭이잖아. 그 부분이야. 너나 대학의 교수들 같은 지식층들에게는 이방인 살해 전설 따윈 어디까지나 이야기에 지나지 않겠지만 토무라의 촌 사람들에게는 요즘 시대에도 틀림없는 현실 자체라는 큰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더욱 단호하게 그런 건 미신이라고 계몽해야 한다고. 내 강한 주장에 소이치가 고개를 떨어뜨리며 가만히 대답했다. 사야오 토시가에 얽힌 괴이 현상 때문에 과거에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었는데도